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고까지는 이제 한 몇 시간 남아 있는데 지금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법원 주변에는 지지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각자 카메라를 켜놓고 법원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법원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검 청사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 11시쯤부터 이 대표 지지단체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보수단체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보안을 강화한 법원은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는데요. 경찰도 집회 현장에서 혹시 모를 충돌이 생길 걸 대비해 기동대 46개 부대 2,700명가량의 경력을 투입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는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 등의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혐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2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법원 판단의 최대 쟁점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문제가 된 발언들을 사실로 평가할 수 있을지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요. 또 국토부가 협박이 아닌 협조 요청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누군가를 모른다, 또 협박 같은 말은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해 사실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이 고의적이었는지 혹은 즉흥적이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대표 측은 토론회와 사실상 성격이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의로 발언을 반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최대 고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크겠죠? 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짐을 덜게 되고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최종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해서 오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 선고 자체는 사건 쟁점이 간단한 만큼 1시간 내외로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1심 선고 앞둔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2년 넘게 끌고 온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기억이나 생각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완벽한 무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의 재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고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등 경제 관련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서초동 법원 주변 집회 등에는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후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법원 주변에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걸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를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이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최후의 새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로선 가장 큰 약점인 재판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이 대표 수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김 여사 특검 등 대여투쟁 동력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 형량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령으로 대법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대선 비용인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당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하는 셈인데 당내에선 아직 1심인 만큼 어떤 결과든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도 우세합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오히려 무리한 판결에 비판과 지적이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대선 출마 자체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정치적 무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당에선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당선 무효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운 좋게 100만 원 아래 벌금형이 떨어지더라도 남은 장애물이 많아 결국 이 대표 대선 출마에 회의를 갖는 여론이 커지지 않겠냐고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하락장에 갇힌 우리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덮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을 내비친 건데요. 미국발 악재가 잇따르면서 코스피는 오전 한때 2,400선을 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환율과 우리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증시 먹구름이 거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4% 내린 2,413.05로 시작해 하락폭이 커져 오전 한때 2,4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내준 건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는 낙폭을 줄여 2,40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4만 전자로 추락했던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5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는 6% 가까이 폭등하며 5만 3천 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7% 떨어진 675.64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670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에 고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넘긴 채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2.9원 오른 1,408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진정돼 1,402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환율 상황이 이어지자 어제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까지 했는데요. 환율 불안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원화와 우리 증시가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재집권을 앞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분쟁과 고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파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밤사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치면서 강달러에 힘을 실은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금리를 천천히 신중하게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가 우리 금융시장을 덮쳐 원화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각 입시업체들은 가채점 예상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쉬워서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막판 눈치 작전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입시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커트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하락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EBS가 예측한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12점, 수학은 4점 더 낮았습니다. 입시업체들이 예상한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30에서 131점 정도, 수학은 131에서 133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던 수능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같은 등급 안에 동점자가 많은 상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막판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잘 봤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이 과목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사실은 발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에서 논술과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것 같더라도 변수가 많은 만큼 꼭 응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정시를 통해 수시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지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증가한 거 이거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탐구 영역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가 어떻게 요동칠지도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적힌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충북경찰청 수사과에서 자세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지 지문 속의 인터넷 주소는 원래 소유자가 없었으며 시험지가 공개된 뒤에 누군가 주소를 구입해 해당 문구가 적힌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지문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지 2달 만에 이 경찰이 작성자인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협박 글을 올린 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직원이었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의 조회수를 늘리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호 기자, 검거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지 2달 가까이 된 그제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해당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사이트를 관리하던 직원 20대 남성 A씨였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익명성을 표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A씨는 여기서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하위 게시판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협박글 작성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국제공조를 받고 해당 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가 범인으로 파악된 겁니다.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A씨는 사이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그랬다며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던 관리자 등 20대 3명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했습니다. 앞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본인들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협박글을 올리도록 한 건지 지시나 공모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협박글 때문에 그동안 경찰 인력 낭비는 상당했습니다.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3주일 동안 순찰 등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입니다. 특히 A씨가 범행을 예고한 날엔 특공대가 출동했고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경력 투입에 쓰인 금액을 A씨에게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한 국도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돌한 뒤 넘어진 뒤에 뒤따르던 SUV 차량이 또 부딪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은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화물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북 구미시 임수동의 공구상가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상가 안에 있던 공구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 민주당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참석을 위해 국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럼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먹고 다시 온데 어떻게 되는데? 네, 그런 말 있죠? 먹고 다시 온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지금 나와서 재판 참석을 위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차량을 탑승을 했고요. 이제 모처에서 아마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서울중앙지법으로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오늘 이 대표가 선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가 만약에 되고 추후에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27년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충격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법원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합니다.
11월 중순의 이례적인 포근한 날씨는 이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음 주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도 꽤 포근하던데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0.8도 높았습니다. 대구 12.5도, 대전 12.3도, 파주 11.5도 등 전국적으로도 평년보다 7에서 10도가량 높았는데요. 비구름이 마치 이불 같은 역할을 해서 밤사이 지표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를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한낮에도 흐린 가운데 서울과 광주 21도, 대전 20도, 대구 1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중부와 호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올라 봄같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하루 전보다 8도가량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영하권 날씨가 시작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은 0도, 화요일은 영하 1도 등 내륙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특히 모레 오전부터 비가 예보된 강원 영동은 산간에 1에서 5cm의 눈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지만 아침 기온이 5도 이하,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11월 하순다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례적인 고온 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기온차가 무척 커지는 만큼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어서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판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12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긴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오늘 2시 반 선고니까 2시 반 선고 전에 한 10분 전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전에는 민주당 측의 설명에 따르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선고 이후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뒤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법원 앞에 또 지금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뭐 의원들도 총 동원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에게 좀 이제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카톡방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런 행위들이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무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정말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굳이 저렇게 법원 앞에서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물론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그게 법원에 대한 그 어떤 뭐 겁박, 뭐 겁박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언의 시위 같은 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저런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은 좀 가능하면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뭐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유무죄가 참 뭐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찬반 집회도 오늘 예정이 돼 있고 그래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법대로 할 판결 같으면 왜 장내외의 모든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합니까? 이 재판을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아니 저 법원 앞에 나가지 않을 강심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총 출동할 걸로 보고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어쨌거나 저는 상당한 정치적인 재판이 될 걸로 봐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80만 원 벌금형을 때려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저런 총체적인 야당과 이 윤 대통령 반대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봉쇄할 것인지 저는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심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2심 선고에서도 이 대선 출마 봉쇄 판결이 유지가 될 겁니다. 1심에서 80만 원이 나오면 2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2심이 뭐 길어야 한 3, 4개월 안에 있을 텐데 2심이 1심과 달리 2심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100% 뒤집는 판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떤 것이든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유지가 돼서 오늘 아주 사법부가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와 전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견해였습니다. 오늘 결과 기다리면서 여야 모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내놓은 입장,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최후의 새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법적 쟁점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선을 치렀는데 지금 비교해 본다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거는 뭐 내용이 없는 것이 명료한데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그 기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허무한 일이다라는.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페루에 도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요.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하게 됩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16일 이시바 총리와도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러 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이 만나 어떤 얘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앞둔 여야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제 무죄를 확신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올해 이번 달에 2개가 있잖아요. 오늘이 있고 25일 날도 위증교사 의혹 이제 재판이 또 있는데 오늘보다는 25일 전 재판이 또 주목이 되는데 오늘 이 지금 재판은 대단히 간단해요. 아까 김민석 최고 얘기처럼 그 내용이 복잡하진 전혀 않아요. 지금 아까 2021년도 그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 김문기 소장 몰랐다는 문제하고 국토부가 이제 어떤 그 협박을 했다.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라서 대단히 간단하긴 한데 지금 검찰이 최고 이 공직선거법상의 최고 형량이 2년을 구형했어요. 2년 구형했고 지금 1심이 있고 2심이 뭐 3, 4개월 내에 있습니다만 2심이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100만 원 이하의 이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이 세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무죄의 경우는 없을 것 같고 100만 원 이하의 한 뭐 80만 원이라든지 아까 뭐 어떤 민주당 인사의 말처럼 윤석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둘 중에 하나라고 보긴 봅니다. 일단은. 그러나 2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100만 원 이상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좀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2심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심에다가 1심이 좀 떠미는 뭐 그런 양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봐라.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법 리스크로 끄떡없다. 대선 갈 수 있다. 이런 걸 공언하는 걸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케이스는 두 나라의 사법 체계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난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나 검찰의 기소 이런 것이 한창 진행될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케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어떤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해서 단순한 법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는 풍조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많이 늘었어요. 어떤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상당히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각종 사실관계와 법리를 거기에 맞추는 형식의 판결도 많았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법부의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과연 100% 자유로운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저는 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에서 민주당의 운명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우리 사회의 전국 구도를 완전히 결정짓는 어떤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몇 달 후에 2심에서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오늘 이것이 15일의 위승교사 사건에도 25일입니다. 25일의 위증교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오늘 판결이 그래서 뭐 운명적 시금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 그 뜻을 담은 또 글을 또 SNS에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크겠지만 또 이제 본인의 또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잖아요. 지지자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보세요? 지지자들이 볼 때 뭐 애잔한 마음 같은 거 있겠죠. 예. 뭐 혜경아 사랑한다 뭐 그런 말도 한 것 같은데 저기 얘기 나오잖아요. 혜경아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했죠. 예.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저런 말이야 뭐 저기 남편으로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미안하겠죠. 예. 정치인 남편 만나가지고 김혜경 여사도 꽤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사건도 어제 그 이제 벌금 150만 원 나온 사건, 그것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부행위에 해당해서 어째 유죄가 나온 건데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도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있는데 당연히 지지자들로서는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다. 별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거기에 나온 식대는 얼마 안 됐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그러나 또 법은 법대로 이게 어쨌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사건 이제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변수들, 그리고 15일 재판, 오늘 재판, 25일 재판도 있고 또 여권의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직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또 통과가 됐고. 이것도 사법 리스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물론 법리와 양심과 근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사법이 대단히 정치화되고 말았다. 그건 뭐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법부가 과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슨 누가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형량을 때려라 이런 뭐 겁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억압을 받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1심 선고 그 법원 앞 집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장애 집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조국 대표처럼 조국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뿐만 아니라 내 부인까지 법정에 서게 되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들은 느낌은 나도 이거 해야지 안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일단은 우리 와이프한테 큰일 나고 대통령이 사랑한다고 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마디 덧붙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저께 나왔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이 한참 사회를 떠들고 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이유는 없겠지만 또 여러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또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정치적 의도 씁쓸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오늘 법원 앞 표정 굉장히 지지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잠시 뒤부터 좀 현장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흙탕물 작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향후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 매주 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진력을 하고 굉장히 장외투쟁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뭐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에 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건 뭐 아예 못 나가는 거니까 당 내에서는 이미 저번 8월달 전대 나올 때 이런 거 다 감안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그건 당내에서는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다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정말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가 적지 않게 있다. 1심에서 가령 300 이상의 형량이 선고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흙탕물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끌고 가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거기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네, 뭐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 개인적으로는 세게 나올 것 같다. 300 정도 나올 것 같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흙탕물 작전으로 가고 장애 집회를 더 벌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여러 가지 현실상 근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 그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기 대선의 길이죠. 왜냐하면 1년 임기가 대통령이 단축이 되고 2026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 대통령 후보를 그 전에 2025년 연말에 이럴 때나 이제 뽑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원이 최종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이미 전국의 큰 방향이 잡힐 걸로 봅니다. 만약에 오늘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대선 출마 자격이 날아가게 되면 당분간 뭐 몇 주 이런 식으로 한 달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극한적인 장래외 물리력 투쟁을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점차 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될 거고 이재명 대표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정서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후보 교체론이 등장을 할 것이고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이런 나름대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고 만약에 위중교사에서도 이 두 번째 펀치를 맞게 되면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면서 장내외 집회를 해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뭐 시각에서는 당대표를 뽑을 때 이미 사법 리스크는 안고 간다는 걸 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크게 흔들리진 않을 크게 흔들리지 것이다.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장내외 투쟁이 더 가열되긴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이 정권의 지지율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이제 다시 정상을 찾아가고 30% 이상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대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2심 대법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비문도 아니 말하자면 친문 뭐 말하자면 비명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아까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그리고 법원이 오염됐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진흙탕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김경진 전 의원처럼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처럼 이 대표 뽑을 때 사법 리스크가 이미 다 그 진부한 이슈가 된 것만 맞아요. 맞아서 대표 위상이 흔들리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친명 세력들도. 그래서 약간의 동요는 있을 겁니다. 동요는 있는데 이 동요를 확실하게 동요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오히려 의외로 변수가 여권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사법부의 정치화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 많이 하는데 권력은 검찰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는데 사법부는 의외로 국민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사법의 정치화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앞으로의 향후 민주당의 위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은 여권의 여러 가지 지지율과 상당히 의외로 연동돼 있다. 전혀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1심 선고가 더 관심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 지금 뭐 선거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거 반환하면 공중분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겠죠. 그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전부 다 총계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0억 원. 1,000억 원 중에서 434억 원을 반환을 해도 500억 이상 남기 때문에 공중분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살이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고 저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와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봅니다. 일종의 뭐 자해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정말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 건가요? 뭐 민주당이 전통적인 야당인데 여당도 했습니다만 저는 뭐 공중분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434억이면 큰 돈이죠. 그리고 그러한 게 이제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심적인 영향 이런 건 대단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라는 분이 워낙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지금 야여를 통틀어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400억 원을 돌려내야 되고 뭐 공직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고 의원직 박탈 형량이 나오면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왜 동요가 없겠어요. 근데 동요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더 윤 정권에 대한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더 불안할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양쪽이 완전히 이제 적대적으로 가는데 이 적대적인 상황이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적대적 공세, 지금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적대적 공생으로 갈지 적대적 공멸로 갈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12시 30분 다 돼가는데 2시간 후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려집니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일까요?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이 대선을 같이 치렀는데 그다음 첫 선거 아닙니까? 그 첫 선거에서 나는 뭐 이 지역에는 누가 공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견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당정이 분리된 정당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머리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런 얘기할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던 이준석 의원이 왜 하필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시점이 참 오묘하다. 이런 해석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창원지검의 수사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당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플러스 지난 총선 때 새벽에 칠불사에 가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김영선 전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관한 폭로와 거래하려고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안 되니까 그 거래가 끝나버린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천 개입과 파동 그 의혹 스캔들에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 씨가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 더 큰 사람을 일단을 사건에 연루시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하는 식의 일종의 자기 방어, 자기 옹호 차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또 굉장히 의아한 것은 저런 식의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실수를 잡고 있으면서 왜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공천 개입이라는 범죄 사실로까지 연결되는 일이었다면 당시에 당대표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걸로 맞섰을 것이다. 때문에 내용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어쨌든 나 많은 걸 들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일종의 그런 자기 방어죠. 예.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 이제 질문이 몰리니까 이게 또 폭로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폭로성 발언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불리할 수가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폭로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됐는데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게 전 오락가락으로 안 보거든요.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자꾸 이게 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에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당선인 때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저는 뭐 폭로라고까지 단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잖아요. 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볼 때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이게 후련하게 완전히 클리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명태균 씨 구속되고 그랬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고 지금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이 공천 개입으로 해결돼서 이게 번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물론 신동호 의원 말처럼 전혀 그 관심을 안 갖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도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태균 씨를 수사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확대돼 나갈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지금 아직은 활화산입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였죠.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나올수록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말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 얘기만 있었지 경선 얘기는 없었다.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강혜경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 그 당시의 당대표랑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이렇게 세 명이 소통을 많이 한다 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당대표를 준서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김영선을 조라한 것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략공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다 소통 연결고리가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늘궁을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 하늘궁 안에 이제 숙박시설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잠도 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고용해제하면서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명태균 씨의 전언에 따르면 허경영 씨가 그 하늘궁을 본인에게 이제 물려주겠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돼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허경영 씨하고? 네, 허경영 하늘궁에 이제 가면은 본인 이제 다리 아픈 걸 알고 허경영이 이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신대요.
다리에 대고 예. 그러면은 약간 이제 거짓말처럼 좀 통증이 좀 덜하다 그래요? 하면서 엄청 친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똑같이. 네, 강혜경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경영 이름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강혜경 씨 주장이지만 준서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 얘기도 좀 오갔고 김영선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선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략 공천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혼자 딴소리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 경선을 하라고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이 국정감사를 포함을 해서 등장을 해서 하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고 한 얘기의 70~80%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강혜경 씨의 저 주장도 결국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허경영 씨 표 얘기를 포함을 하고 한웅국을 포함을 해서도 저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믿기가 힘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가 허경영 같은 돈 많은 정치인을 왜 놓쳤겠습니까? 당연히 접근을 했겠죠. 접근을 한 것은 사실일 거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 뭐 하늘궁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믿기 어려운 얘기고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새록새록 찾아봤더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에 문자 메시지를 자신이 다시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창원지검에서 그런 물적 증거가 나오면 뭐 모든 게 밝혀지겠죠. 예. 어쨌든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선을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란을 좀 종결짓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자회견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주 갤럽 지지율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갤럽 지지율 나왔습니다. 20% 소폭 올라서 20%를 회복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많이 낮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짧게 두 분 평을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했잖아요. 뭐 사과가 미진했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보수층들이 일단 지켜보려 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반등의 효과. 어제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이제 의사 그리고 사과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전 작용을 했다고 보고 이게 거의 17%까지 거의 밑으로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 상태는 너무나 미흡하죠. 지금 재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끝났습니다만 그것과 연계시켜 볼 때 지지율이 적어도 한 20% 중반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도 특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정권이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지금 저 결과는 아무튼 사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김 여사가 또 이번에 동행하지 않잖아요. 난미 순방에. 예. 그런 것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지율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바꾼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왜 바꿨겠는가? 대국민 사과,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 착수 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책이 나름대로 핵심 지지층들에게 효과를 상당히 보이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이 중단됐고 돌아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빈틈을 잡아서 각을 세웠다가는 내가 지지 기반이 상당히 무너지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것들 지지율 20%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는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들을 발탁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인물로 극우 성향을 보여와 중립성을 갖춰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Rubio, Walz, Gates even. I mean, what do you make of the choices so far? Gates won't get confirmed. Everybody knows that.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은 독재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며 러시아를 옹호했고 2017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를 방문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한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 경력은 물론 정보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see whether the American Senate can stand up and reject two people who are totally unqualified, unfit professionally, and really lacking in the mor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 that you need to hold these jobs.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군사정책이나 안보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역 소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미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험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자격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요직이 친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견제 없는 독주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백신 음모론을 제기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공중보건에 관해 속임수와 허위 정보에 관여한 제약회사 등에 짓밟혀왔다며 케네디 주니어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민주당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이란 측을 만나서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머스크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론하면서 머스크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항상 소소하게 화제가 되는 이것, 현장에서 배부되는 샤프입니다. 이 수능 샤프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년 새로운 색으로 제작이 되고 색상 역시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올해의 샤프는 보시는 것처럼 예쁘고 맑은 옥색입니다. 덕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구 애호가들의 단골 수집품이기도 한 수능 샤프,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수능을 치르던 그때의 기력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깜짝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귀여운 코알라인데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아서 놀란 집주인과는 달리 깜찍한 불청객은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물끄러미 인간을 쳐다보다가 협탁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침대도 서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가 담요와 스웨터로 돌돌 말아 다시 이 코알라를 돌려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불청객 코알라,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광경이겠죠. 오징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파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신비로운 생명체, 정체가 뭘까요? 바로 2600m 심해에서 사는 갯 민숭 달팽이입니다. 이 달팽이는 지난 2000년 2월 캘리포니아 바다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건 신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명한 몸체에 화려한 색깔의 장기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한쪽에는 커다란 두건 모양의 구조가 있고요. 반대쪽 쪽에는 손가락 모양의 납작한 꼬리가 있습니다.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심 1000에서 4000m에 살기 때문에 다른 심해 동물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형태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포식자에게 발견이 되면 몸에서 빛을 발산해 포식자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의 야심한 밤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 안으로 자세히 보시면 커다란 곰이 들어갔는데요. 주인 몰래 들어간 차 안에서 차체가 흔들릴 만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차는 이렇게 손상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발톱에 긁힌 흔적이 보이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곰은 사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허위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곰 분장을 한 채 금속으로 발톱 자국을 흉내낸 건데요. 그러고는 해당 CCTV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탔다고 하고요. 이미 세 곳에서 2억 원 정도를 뜯어낸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꾸민 4명은 모두 보험 사기와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페루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과 G20 등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일본과 개별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일 3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지금 페루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에이펙 참석 계기로 중국, 일본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자 일본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첫 세 나라 정상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시바 총리와 별도 한일 정상회담도 하는데요. 양국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베트남과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약 10개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혀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들르지 않고 서울에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정책 문제 등 정상 간 접촉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쯤부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데 CEO 서밋 연계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한페루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에 오는 17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내외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미국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지명을 했죠. 대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40% 정도 급등을 하면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이외 트럼프 당선인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예측에 테슬라 주가가 5.8%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상황이 테슬라의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 트럼프 당선 확정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 지난 주말까지도 뭐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까지 이제 포함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성격이 짙고 실제로 이제 백악관의 이제 혁신효율위원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IRA를 폐기 내지는 수정한다 하더라도 자국 특히나 테슬라에 피해가게끔 이제 이 법안을 수정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투자 자금을 미국으로 모조리 빨아들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커졌습니다. 지금은 5만 원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어제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수출 축소 등의 실적 악화 등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AI 칩에서 이제 이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조만간 이제 8단 5세대 칩이 이제 납품 가능성 좀 내비쳤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여기다가 이 범용 제품은 중국에 밀리고 있는 중국이 좀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또 TSMC와 이제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이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딱히 주식을 좀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 국내 코스피는 오늘 오전 한때 석 달 만에 2,400선이 무너져 내렸고 코스닥 역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가 언제 제대로 고개를 들지 우려 섞인 시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각 입시업체들은 가채점 예상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쉬워서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막판 눈치 작전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입시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커트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하락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EBS가 예측한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12점, 수학은 4점 더 낮았습니다. 입시업체들이 예상한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30에서 131점 정도, 수학은 131에서 133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던 수능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같은 등급 안에 동점자가 많은 상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막판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잘 봤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이 과목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사실은 발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에서 논술과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것 같더라도 변수가 많은 만큼 꼭 응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정시를 통해 수시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지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증가한 거 이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탐구 영역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가 어떻게 요동칠지도
문익과 학생 모두에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새벽 시간 충남 금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에 비탈길 아래로 추락해 22명이 다쳤고 국도에서는 연쇄 추돌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보호난간이 휘어져 있고 그 아래로 빨간색 버스가 누워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새벽 시간 통영 대전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중앙분리대 연석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통근버스에는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곡선 구간. 버스 운전자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버스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요. 사고 구간이 내리막 곡선 구간이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 연석을 침범해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도로는 하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한 국도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SUV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굴착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선고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쟁점들 좀 짚어보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심 선고,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3가지 경우의 수는요. 예. 일단 오늘 선고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인 유죄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이제 무죄인 경우. 예. 그래서 경우 수를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일단 무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도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주장했던 이제 검찰에 대한 무도성, 정치적 검찰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지 않고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본인이 대선도 출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의원직도 없습니다. 유지가 되는 그럼 의원직도 유지가 되죠. 예. 그런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럼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원직도 상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대법원이 확정돼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피선거권에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 다른데 5년 이상, 5년 예. 또는 10년 피선거권이 제한이 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사실은 어쩌면 무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선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선고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 재판 지금 오늘 선고 나오기까지 2년 넘게 걸린 거잖아요. 네.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지금 2년 넘게 걸린 거면. 진짜 원래 이제 규정에도요. 예. 재판을 633이라고 그래요. 633. 예. 선거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뭐 지켜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되고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라는 거물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리하게라도 나오면 본인의 어떤 대표직이랄지 그다음에 의원직이랄지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충분히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 측의 이재명 측도 빨리 끝내지 않고 시간을 좀 끌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또 유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들은 이제 다 내세워서 이제 증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도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아니, 거예요? 항소심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그렇습니까? 거예요. 첫 번째는 1심에서 대부분 증인은 전부 다 나왔거든요. 이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1심에서 검사가 됐건 피고인이 됐건 최선을 다해요. 그 있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내놓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 심리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하지 않았던 거, 예. 미진했던 거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재판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재판은 뭐 이전의 재판에 비해서는 좀 빨리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법까지 따진다면은 내년 안에는 나오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내년까지는 크다. 어려울 거예요. 내년까지는 어렵습니까? 네. 예. 하지만 다음 대선 전에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1심 선고 핵심 쟁점이 되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대선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건데 이제 두 가지죠.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인데 먼저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긴 논쟁이 있었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허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표한 건데 이 사건 자체는 그냥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문기가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예. 근데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문기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자체는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대표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뭐 여러 가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갔었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이 사진도 찍고 했지만 알고 모르고의 어떤 범위 자체는 예.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봤다 하더라도 예. 내가 모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하급직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이 얘기한 것 자체는 뭐 주관적 영역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영역은 주관적 영역이 아니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김문기와 관계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교류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행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주관적 인식으로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교류 하고 있는 행위에 관한 거군요. 문제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발언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발언들인데 이 발언이 이제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은 이제 방송 토론 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친형 그리고 친형 이범과 관련된 관련된 거죠. 예. 부분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랬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일단 방송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인터뷰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대본을 주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지금 공소장에 적힌 그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한 뭐 3-4번 정도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 우발적이 아니다고 이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고의와 관련해서 예.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하거든요. 법률 요건이. 예. 그래서 이건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검찰 측 입장은 이것은 김문기를 알고 모르고 엄청나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통령 선거의 당선과 관련이 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국토부 협박 내용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이제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협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국토부하고 당시에 공무원, 예. 전현직 공무원들이 한 20여 명이 증언했는데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다 일치된 진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문건이 성남 보낸 문건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처리하라. 이제 그 정도의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게 협박이라는 문구가 없다 할지라도 국토부에서 계속 변경해 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협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예.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예. 거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나는 협박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고의성에 관한 문제인데 예. 그러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경기도지사 국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자치단체장이 국감에서 하는 얘기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겠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 국감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제 그런 예.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는 민주당 내 인사의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예. 이것도 이제 검찰에서 증거로 낸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래서 과연 국토부의 이러한 협조 요청이 이재명 대표 협박으로 느낄 정도의 협조 요청이었느냐. 이제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 발언하고 김문기 모른다 발언 중에 좀 과중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전자와 후자 중에서 예. 뭐 이렇게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김문기 모른다도 사실은 몰고 알고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모를 리가 없다는 거고. 근데 이제 김문기 씨는 그냥 사인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고 대장동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선에 대장동이 엄청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국토부도 예.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용도 변경 관련된 거잖아요. 예. 자의적인 부패와 관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국토 협박과 관련된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우열을 뭐 나눌 예. 정도의 그러한 뭐 공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예.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도 선거 비용 400억 넘게 반환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반환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434억 원 예. 결국 현금으로 보전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사를 팔든지 예. 아니면 뭐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걷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압류, 이제 보전 처분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명운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의 재산과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되고 내는 거죠? 만약에 원칙적으로 대법원 되더라도? 확정 내고 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명을 뭐 당을 바꾼다랄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이 가압류 들어가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가압류 조항이 없습니까?
아니, 가압류는 그냥 민사 사안이에요. 예. 그걸 낼 것 같으면 당연히 예. 보전 처분을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맞죠. 그런데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일반적인 사인과 다르게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머지않아 25일에도 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앞두고 SNS에 위증교사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오늘 선고보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냐 이런 또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오늘 재판이 훨씬 크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예. 경우에 따라서 10년 또 5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434억을 내놔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할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 자체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유증교사에 더욱더 어떤 뭐 SNS에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집중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유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된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잘못하면 유증교사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유죄 판결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의식했기 때문에 주로 유증교사에 대한 SNS를 좀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유증교사 자체도 이거 만약에 인정이 되면요 예.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금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피선거권일지 뭐 의원직 유지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버리면 대법원에서 확정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증교사가 전에 영장 때 소명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 법원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유죄 판결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요. 뭐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좀 크게 나와도 항소심에서 또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오늘 선고 나온 이후에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왜냐하면 없죠. 예. 어느 재판이나 이제 항소심 가서 형량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뭐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1심의 형이 얼마나 과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 사인 사건이 아니고 제1당 야당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항소심 가면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예견하기는 어렵죠. 예. 어쨌든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선고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도 내리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덕수궁 돌담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풍경만 보면 완연한 가을인데 날씨는 봄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볕이 비추는 가운데 알록달록 단풍도 물들어서 이곳은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따뜻한 11월이라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8도나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겉옷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등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날은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에서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한 기간이라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만조대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용과 법원 앞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